민사집행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03년에 정읍지원에서 처음으로 판사로서는 드물게 경매를 했었습니다. 2005년에도 했고 그 이후에 민사집행 업무가 보좌가 넘어간 이후에도 2008년에 의정부에서 2012년, 13년 서울중앙에서 집행단독판사를 담당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에서 일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내용들도 다른 사람하고 달리 현장에서 몸에 체득된 살아있는 지식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민사집행 업무는 워낙 양이 방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하고 실무상 현재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채권 회수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주로 채권자 입장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PPT 자료와 PDF 형태의 원고인데요. 그 근간은 윤경 변호사님하고 저의 공저인 강의하고 같은 제목의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일부는 이 책이 이번 4월 달에 새 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 가져와서 기존 책의 내용에는 없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편의를 위해서 원고 형태의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빼서 모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4월쯤에 책이 나올 테니까 필요하시면 그 책들을 구해서 보시면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1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 중간에 3, 4, 5강은 경매 절차상의 쟁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1강으로는 민사집행 촉론, 2강 부동산 경매 대상 적격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주로 이제 배당 실무상의 쟁점을 염두에 중심에다 두고 6강, 7강에서는 경매면 제일 문제가 되는 유치권하고 임대차 문제를 개별 꼭지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불복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주로 선정한 주제들은 저나 다른 분들이 변호사협회 실무연수 등에서 다뤘던 주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회수를 하는 기업 법무팀 등의 입장에서 알았으면 하는 경매 절차상의 주요한 쟁점들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볼륨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 민사집행 촉론입니다. 제1강에서는 민사집행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꼭지로 나눠보면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민사집행의 중요성, 경매사건의 현황, 민사집행의 법체계상의 위치, 그리고 부동산 경매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좀 천천히 가죠. 보겠습니다. 민사집행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결을 받는 이유는 돈을 받자는 거예요. 등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자기 앞으로. 그러니까 돈 못 받거나 등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 판결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집에서 똥 닦는 그 휴지로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민희룡 대법관님이 평소에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아무리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이 안 되면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집에다 액자로 넣어 놓으려고 판결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에서 보면 근데 판결을 받아갔는데 등기관이 등기 안 된다고 각하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집행법원에서 경매 실무하다 보면 집행 안 된다고 거절한 적도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러냐?
등기 사건에서 각하가 많은 이유는 변호사나 판사가 등기 실무를 안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는 굉장히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데 등기 실무를 안 해본 변호사나 판사가 청구 취지를 잘못 쓰고 판사가 또 그걸 모르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고로 민사사건은 보전에서부터 집행까지를 통으로 놓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사고가 납니다. 특히 조정이나 화해 사건에서 집행불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조정이나 화해할 때 보면 이게 임의이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두고 주문을 꼼꼼하게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정이나 화해를 하는 한쪽 당사자는 사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조정이나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쪽이 속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매 실무를 담당해 보면 이미 조정이나 화해가 됐는데 강제 집행으로 넘어온 사건이 적어도 절반은 넘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화해 하실 때는 그 중에 진짜로 집행을 하고 상관없는 신사조항이 뭔지 나중에 집행으로까지 가야 될 조항이 뭔지 분명히 가려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을 염두에 두고 화해 조항이나 조정 조항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법원도 조정이나 화해에 대해서는 좀 주문에 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 건이 조정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나중에 집행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실무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신사약정으로만 해놓을 건지 아니면 여차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염두에 두시고 조정이나 화해 조항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제가 실제로 민사 본안 사건에서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앙에서 집행단독 판사를 하면서 봤던 사건인데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관한 겁니다. 보시면 통상 이제 원상회복을 구할 때 가처분 등기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들어가죠. 근데 그 이유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요량으로 이제 가처분으로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막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등기 규칙에 보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서에 보시면 다만 다음 각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호 중에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거는 말소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화성새마을금고가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채무자가 사행위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취소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본안소송을 했죠. 당연히 이때까지만 해도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게 화성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해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기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는지 간과했는지 이 상태에서 그냥 변론 종결이 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기해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돼버렸습니다. 매각되면서 가처분 등기하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게 다 직권으로 경매법원에서 촉탁해서 다 말소돼 버렸습니다. 판결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원상회복은 안 돼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변호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중간에 원상회복에서 가액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바꿨어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이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대법원에서 2010-71431 판결로 이제 원상회복 판결 이후에 수익자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유하게 되면 대상 판결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우회로를 터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액배상, 그러니까 대상 판결로
판결을 받더라도 이게 집행이 장담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는 부동산이라는 책임재산이 있었는데 2단계에서는 그 채무자가 자기 명의 재산을 유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실무가 입장에서 집행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결국 채무자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강제 집행하려고 원상회복 판결을 구했던 것인데 이게 닥쳤던 개가 돼버린 거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경매 사건에 관해서 보실 텐데 우리나라 경매 사건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 본안 사건부터 보시면 2002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만 건은 좀 넘었거든요. 근데 본안 사건의 피크는 2006년이었습니다. 130만 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좀 줄었다가 다시 살짝 느는 추세입니다. 민사 집행 사건은 상대적으로 보시면 2002년에 25만 건이었는데 2014년에 82만 건으로 본안 사건이 110% 정도 늘었을 때 300%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사 집행 사건이 상대적으로 느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냐 이거는 좀 제가 아직 그런 큰 안목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통계상으로 보면 본안 사건에 비해서 집행 사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사 사건에서 집행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 8% 정도였던 것이 18% 정도로 굉장히 상대적인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통계로만 보면 이제 잘 무슨 추세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따라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하고 한번 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1년의 통계인데요. 민사사건 총수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430만 건인데 72만 건으로 17% 정도입니다. 본안사건만 축소해서 보면 우리가 100만 건 아까 보듯이 좀 넘었는데 일본이 19만 건, 19% 정도입니다. 근데 민사집행사건은 우리가 91만 건인데 일본이 22만 건. 상대적으로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발전하면 민사집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거 그 이유를 조금은 아실 텐데 부동산 경매사건은 우리나라의 43%에 육박합니다. 아까 봤듯이 본안사건은 17%, 19% 이러잖아요. 근데 경매사건은 43%까지 되는 거죠. 이유는 일본이 2011년에 이때 부동산 버블 처리 때문에 경매사건이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발전 추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안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채권 집행 사건은 15% 정도입니다. 근데 배당 절차 사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374%.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가 제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채권 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이 제3채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제3채무자는 그 경우에 무조건 공탁을 해야지만 의무를 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3채무자가 무조건 공탁을 하게 되고, 공탁을 하면 배당 절차가 자연적으로 후발적으로 따르니까 배당 절차 사건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게 된 겁니다.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경매 사건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민사집행 사건은 80만 건에서 90만 건 사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 팍 떨어지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2009년, 10년이니까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 그러면 민사집행이나 신청은 경매의 선행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사건이 느는 게 가압류 사건하고 경매 사건이 늡니다. 그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표가. 그 다음에 아래는 이게 경매 사건인데요. 경매 사건은 10만 건 아래에서 꾸준히 상대적인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를 메우는 게 채권 집행 사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2015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민사집행 사건 구성을 보면 총 사건 수가 82만 건 정도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경매 사건은 96,000건, 11% 정도고 나머지가 채권 집행 사건입니다. 근데 채권 집행 사건이 80%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전체 민사 집행 사건 중에서 실질적으로도 그 정도 비중이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채권 집행 사건의 대부분은 그 집행 재산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는 압류 추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채권 집행 사건에서는 그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냐 없냐를 채권자의 주장만 믿고 법원이 일단 발령하고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나중에 이제 밝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집행 사건이 건수 자체는 많은데 이거는 빈 껍데기들이 사실은 많아요. 물론 이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재산을 부동산에다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 쌓고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채권 집행 사건이 실제로 늘어요. 제가 실제로 중앙에서 해보면 막 몇십억짜리 진짜로 채권이 경매 대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전에 비해서 채권 집행 사건의 비중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는다고 보는 건 맞기는 한데 이렇게 80% 정도로 차지한다고 볼 만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 사건 내부에서 상대적인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내부에서는 부동산 경매 사건이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듯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최근에는 자동차 경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박이나 다른 게 부수적으로 있는데요. 2015년 경매 사건 통계를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5만 5천 건이 넘었는데 5만 6천 건 되잖아요. 2015년에는 4만 2천 건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아까 경매 사건이 경매 선행 지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가격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버틸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도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임기 때 이게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만 해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쌓아놓은 지금 처리해야 될 사건이 지금 13,000건 정도를 쌓은 거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일본처럼 어느 순간에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임시 방편으로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민사집행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체 법 질서 내부에서 민사집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안사건을 중심에 놓고 보면 그 뒤에 집행이 있고 그 앞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본안 절차라는 뭐냐? 판결을 만드는 절차예요. 집행은 뭐냐? 만들어진 판결을 그야말로 집행하는 그 절차고, 보전처분은 뭐냐?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가압류를 등기에다 넣는, 그러니까 판결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것까지 묶여 있거든요. 우리가 워낙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보전 절차에는 집행 권한을 만들고 그거를 실행하는 절차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민사집행법에서 민사보전법을 따로 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집행하고 보전은 실질적으로 좀 성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놓고 보면 원래 민사집행이 민사보전법에 들어있다가 민사집행법으로 분리됐잖아요. 근데 장차 놓고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좀 지나면 민사집행법에서 또 민사보전법이 분리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안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법에 넣기가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민사집행을 놓고 보면 민사집행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민사집행법의 집행은 개별집행이에요. 뭐냐 그러면 채권자가 어느 재산에서 어느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자기가 먼저 돈을 가져가는 절차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채무자가 그 정도도 안 되고 만세하고 손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특정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 절차.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개별집행이고, 특정 채권자가 독식하는 걸 허용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일반집행이고, 그게 이제 법으로 말하면 채무자회생법이거든요. 근데 채무자회생법은 법 이름에서 그대로 볼 수 있듯이 뭐냐 그러면 채무자를 회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양보를 하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회생 절차를 염두에 놓고 보면 뭐 100% 중에 13% 내지 20%를 갚으면 나머지는 다 청산해주고, 그러니까 면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법원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목표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민사집행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민사절차법의 근간인 민사소송법에 보면 민사소송의 이념을 네 가지로 들잖아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근데 이 본안이나 집행이 각각의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 본안 사건은 이 네 개 중에서 적정, 공평을 주된 그게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때는 얘기도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판결의 주문을 잘 내는 걸 염두에 둔다는 말이죠. 근데 집행은 절대로 실체관계에 관해서 말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야, 본안 절차에서 충분히 얘기 들어줬으면 이제 주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집행은 무조건 주문대로 갑니다. 집행 절차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절차적으로 혹시 잘못한 거, 그런 것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도 잘 안 들어줘요. 불복 방법도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 신속 경제 이념에서 나오는 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실체 절차 이분론이에요. 뭐냐 그러면 실체 문제는 본안법원이 하고 집행법원에서는 절대 실체 문제 얘기하지 마라. 집행법원은 주문대로 간다. 앞만 보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집행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다음에 민사집행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면, 왜 어려운지 알면 그 답도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은 그러니까 금전 판결의 주문 집행하는데 재산이 간단한 하나 뭐 이런 것처럼 간단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복잡한 어려운 데로 가면 진짜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체 문제하고 절차 문제가 결국 만나서 거기서 해결되면 돈 받고 끝나는 거고 아니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문제하고 절차 문제가 엉키기 때문에 어려운 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복합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제도를 짬뽕을 해놓으니까 아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초장기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법률도 복잡해지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밝혀지는 거, 드러난 거예요. 종전에는 사실 이 복합계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사실은 몰랐는데, 저번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때 NPL에 대해서 외국계 그 거대 자본들이 인지세 안 내려고 이전 등기 안 하고 막 경매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시 볼 때 제일 어렵다고 한 게 민사소송법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법정에 가서 재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민사소송법 이해하는 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만 보고 이해하려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민사집행은 민사소송보다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민사집행을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사건을 몇 번 돌아보면 웬만큼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몸으로 이해해야 되는 법 영역인데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 어렵다. 그거고, 아까 복합계수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제법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민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물권법은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채권은 프랑스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자기들 민법 만들 때 또 일본 고유한 제도를 넣고, 우리가 또 수입해 올 때 우리 나름의 고유한 제도를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모아놓으니까 중간에 아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법계를 그대로 가져오면 아구는 딱딱 맞아요. 선택의 문제니까. 근데 좋은 것만 그냥 뽑아서 모아놓으니까 아구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가 있어요. 이거는 채권양도 부분은 채권법 영역이고 저당권 부분은 물권법 영역이에요. 채권양도 부분은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거치면 되거든요. 근데 저당권이 같이 양도돼야 되는 부분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양도 일자하고 저당권 등기 일자하고 딱딱 맞냐? 그게 잘 안 맞잖아요.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당권의 부정성의 문제예요. 뭐냐 그러면 담보물권이 저당권을 안 따라가면 담보물권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딱 안 맞는데 순간 안 맞았다고 그러면 담보물권이 무효로 된다고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 경우에 그냥 채권 양도는 포기하고 그냥 등기 이전된 날짜에 저당권부 채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쪽에서 좋은 제도라고 갖다 놓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외국계 이제 그 대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매 실행을 할 때 이전 등기를 하고 경매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그 채권 최고액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샀으면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양도인 명의로 두고 경매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얄밉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순간,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헤어지는 거는 봐줄 수 있지만 막 몇 년씩 일부러 이렇게 쪼개놓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효력이 그냥 없다고 해버렸어요. 다음에 그 민사집행법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사집행법은 일본을 통해서 프로이센 민사집행법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 민사집행법을 만들 때 프로이센법만 그대로 했냐? 그게 아니고 프랑스의 평등주의를 같이 가미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 민사집행법에 배당 요구 제도 있죠. 이게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들어온 채권자들은 평등 배당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혁명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우선주의, 프랑스는 평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법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가 가미됐어요. 그러니까 실체법도 짬뽕, 절차법도 짬뽕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같이 모이는 민사집행이 오면 아구가 안 맞는 게 부지불식간에 생겨요. 거기다가 민사집행은 기본적으로 실체법 관계를 그대로 실현하는 절차에서 절차법이 실체법에 영향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시면 그 배당 이의를 해야 돼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 요구 채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 정구안에 배당 요구를 못하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차법상의 이유 때문에 실체 권리 관계를 잃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청구 이의나 제3자 이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절차법이라고 해서 실체법에 영향을 못 미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실체법을 그대로 실현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절차법 나름대로 룰이 있고 툴이 있기 때문에 절차법 때문에 실체 권리 관계가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런 게 민사집행에서는 그 짬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가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실체 절차 2분 넣은 이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민사집행은 판결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갑니다. 실체 문제는 절대로 말 못하게 하고 앞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경주마가 양쪽 가리고 앞만 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민사집행 절차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 권투 리응을 생각해 보시면 민사집행은 계속 주먹질 하는 사람만 무대에 올려요. 중간에 실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저쪽 법원에 가서 해결해 와.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집행법원이 그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행법원 판사라고 해서 법률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집행법원에서의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본안법원 판단처럼 기판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도 기판력 같은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본안법원에서 해결해 오라고 하고 자기는 만들어진 판결을 그대로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형식주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법원에서는 불복을 굉장히 못하도록 해놨어요. 딱 불복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즉시항고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는데 집행에 관한 이의는 단심제예요. 한 번, 1심밖에 못하고 즉시항고는 3심이 보장됩니다. 근데 즉시항고는 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복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집행 업무가 사법보장관한테 넘어가면서 새로 생긴 불복제도가 사법보장관 처분에 대한 이의예요. 이거는 왜 생겼냐 하면 원래 재판은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는 법관에 의한 3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좌관이 이제 경매 업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그 불복이 바로 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1심은 판사가 한 판단이 없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 배당 이의 앞에다가 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며 하면 판사한테 사건이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1심이 1-1, 1-2 이렇게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도 초창기에 굉장히 이 불복 구조가 어려웠어요. 이거는 진짜로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실제로 겪어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좌관 제도가 있기 전에 즉시항고 해야 됐던 것은 즉시항고, 집행이 했던 거 집행이 이렇게 하면 나머지 절차는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복잡한데 실무는 간단해요. 그리고 배당이의 관련해서는 그냥 보좌관 앞에서 한번 이의하고 또 판사한테 가서 이의하고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어렵지 실무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도산 절차하고 집행 절차의 관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산 절차는 이제 빚잔치 하는 거니까 특정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독식하는 집행 절차가 도산 절차에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성격상 그렇죠. 그러니까 빚잔치 해야 될 상황인데 특정한 사람이 물건을 먼저 가져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 집행은 안 된다. 그러니까 도산 절차는 집행의 장애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체납 처분 절차하고 민사 집행 절차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양 절차 아무나 빠른 쪽이 우선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 절차하고 경매 절차하고 경합했다 그러면 먼저 돈 받은 쪽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세무서에서 아무래도 민사집행이 절차적으로도 체계화되어 있고 법원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줬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도 지금은 노하우가 쌓였고 더군다나 체납처분 절차는 저기서 하잖아요. 온비드에서 하는데 민사집행은 기일 속행이 4주나 5주 단위로 되는데 거기는 1주 단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돼요. 같이 시작하면 체납처분에서 먼저 팔려요. 요새는. 다음에 부동산 집행하고 채권 집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보시면 부동산 집행이 대부분이고 채권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의 재산의 중심이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이기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채권은 워낙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냥 원칙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집행법원 니네가 적당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해봐라.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부동산 경매에서는 부동산을 팔면 그 매각대금 전부가 배당 재원이 되잖아요. 근데 채권 집행 절차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3채무자가 권리 공탁을 할 수 있잖아요. 1억의 채무가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압류 들어와도 제3채무자 입장에서 귀찮아.
1억 줄 테니까 법원 너네가 알아서 줘. 이게 공탁이거든요. 그러면 1억 중에 1,000만 원만 배당 재원이 되고 9천만 원은 안 되잖아요. 그게 부동산하고 채권이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텐데, 채권 집행 절차는 법원이 관여하는 부분이 되게 적어요. 보시면 압류만 해줘요. 압류 추심 보면 그냥 압류 추심 명령만 나가면 추심 채권자가 알아서 추심해가지고 법원에 신고하면 자기가 가져가요. 법원이 관여하는 게 별로 없고, 전부 명령은 더더욱 없어요.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되면 채권이 넘어가고 집행법원은 관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배당 절차도 그래요. 배당 절차도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해줘서 사유신고를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부동산은 당연히 매각할 때 배당 절차도 예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집행 절차하고 채권 집행 절차는 상당히 틀려요. 다음에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판결로 하는 거, 임의 경매는 등기부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달라요. 판결은 법원이 관여한 거니까 기판력이 있어서 함부로 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등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위조한 서류로 할 수도 있고 등기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 경매는 그대로 가면 절차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임의 경매는 그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돼요. 임의 경매는 중간에 법원이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나 그 절차 존중 못해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 상대원은 왜 무협지 이런 데서 이렇게 얼마나 고수인지 물어볼 때 네가 뭘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요. 민사집행에서 개별 상대호가 그래요. 네가 개별 상대호를 아느냐, 안다고 그러면 민사집행에 관해서 웬만큼 아는 게 돼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민사집행법 중간중간에 굉장히 근원적으로 배어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3강 첫 머리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행위 취소 부분은 민사집행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사집행은 실체 문제하고 절차 문제가 엉키기 때문에 어렵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3강 첫머리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상대호는 제가 말한 민사집행에 관한 실력을 잣대를 기준이고, 사행위 취소 이 부분은 지금 민사집행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1강 마치겠습니다.